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해마다 소비 트렌드를 전망해온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을 전망하는 10대 키워드의 머릿말로 피기 드림, 이 돼지꿈을 제시했습니다. 돼지꿈은 세포마켓, 1인 마켓을 뜻하고요. 또 필환경시대, 감정대리인, 카멜레존, 밀레니얼 가족, 매너 소비자 등인데요. 2019년 대한민국 트렌드에 대한 광연을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사실 그냥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모르겠어요. 거예요. 지금 이것만 갖고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네. 이 강연에 이 내용이 다 나오는 거겠죠? 강연 안에 이 돼지꿈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자,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 포럼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트렌드 2019라는 제목으로 상명대학교 이준영 소비자 주거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김난도 교수와 함께 이 트렌드 코리아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죠. 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현상과 맞물려 이 사람들 사이에 지쳐가는 관계 건태기 해서 요즘에 그 관택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용어가 관택이. 네. 하지만 또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12간지의 마지막인 돼지의 해를 장식할 2019년 돼지 꿈의 트렌드를 들으시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라고 피기 드림 강연 준비했습니다. 딴 건 몰라도요. 돼지꿈 하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트렌드 2019라는 주제로 이준영 상명대학교 교수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히트 상품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으로 보면 HMR이라고 하죠. 가정식 대체 상품이라고 합니다. HMR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HMR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HMR 제품에 대한 소비가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다인 가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다인 가구에서도 이러한 소비의 개인화라든가 소비 원자화 트렌드 같은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4인 가구를 1인 가구의 확장판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극히 개인화되는 이 트렌드 같은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의 개인화 트렌드가 심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HMR 제품은 또 여기 특이한 게요. 요즘에는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HMR 중에서도 케어 H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어 HMR.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령자분들은 지병이 좀 많이 생기세요. 당뇨병에 걸리시면 당뇨병에 특화된 식단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특화된 HMR 제품들 또는 암 환자에게 특화된 HMR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는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확장되어 나가는 것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단기 여행이라고 하죠.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역세권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지? 무슨 세권이라고 하죠? 집 근처에 뭐가 있나? 숲세권이라고 하죠. 근데 숲세권을 넘어서 이제는 스세권이라고 합니다. 스세권이 뭘까요? 스타벅스 세권이라고 하죠. 내 집 주변에 스타벅스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집 근처에 좋은 곳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여행 이런 거 가는 것보다 요즘에 동남아시아 뭐 다낭 같은데 이런 가까운 데 가고 해수욕장 가더라도 해운대 같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요. 가까운 데 많잖아요.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데 접근성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확행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소확행 트렌드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근거리 단기 여행 같은 것들이 또 요즘에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키오스크 같은 게 또 굉장히 인기였죠. 키오스크는 무인화된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어떤 세대라고 하냐면 관태기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태기가 뭘까요?
관계 권태기라고 하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대면 접촉을 꺼리는 현상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다 버튼 같은 거 이렇게 휴대폰으로 배달도 시키고 전화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용어가 생기냐면 콜포비아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전화하는 거를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친한 친구끼리도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만 하고 전화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마당에 이제는 대면해서 이제 주문하거나 이런 것보다 무인화된 것들, 무인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미용실에서 어떤 서비스가 도입이 됐냐면요, 말하는 게 싫으니까 침묵 서비스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예, 머리 깎는데 말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머리만 깎아달라. 이런 서비스까지 등장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련의 그런 상품들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트렌드, 특히나 젊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이분들의 심리나 니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간략하게 올해 히트 상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좀 본격적으로 내년도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년도는 돼지띠 해죠, 그렇죠? 그래서 피기 드림이라고 조어를 했습니다. 돼지꿈이라는 뜻이죠. 오늘 장표에 돼지 그림, 예쁜 돼지 그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많이 보시고요. 다들 부자 되시기를, 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댁에 가셔서도 저녁 때 돼지꿈 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키워드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컨셉을 연출하라라는 거죠. Play the concept라는 거죠. 사실은 그 컨셉이 중요하다란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품 컨셉, 또는 디자인 컨셉, 또는 브랜드 컨셉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비자가 스스로 연출해내는 컨셉,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 스스로, 또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보면요, 요즘엔 감성이라는 그 용어를 요즘 세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감성을 요즘 세대들은 갬성이라고 이렇게 하죠. 갬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 감성, 그러니까 한강 갬성이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보통 이렇게 무드등 켜놓고 이렇게 텐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냥 우리가 돗자리 펴놓고 치킨 시켜서 맥주 한 잔 먹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거죠. 이게 라탄 바구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풍선 매달아 놓고 샴페인 터트리고 무드등 켜놓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런 그 연출샷 같은 것들이나 SNS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아예 이거를 세트로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또 굉장히 또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SNS에서 뭔가 자기를 연출하는 사람들의 심리, 특히나 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컨셉을 연출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빙 고프만이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극 무대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스스로 연기를 하는 배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기자다. 그리고 그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소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컨셉을 연출하고 연기를 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요즘에 또 주목을 받고요. 또 컨셉이 또 중요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사양산업이라고 불리는 사진관, 어떤 사진관 같은 경우는 이런 컨셉을 살리는 사진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고 컨셉이라고 하죠. 복고 컨셉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진을 찍어주면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영화 밀정에서 본 듯한 그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복고 웨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뭔가 봤을 법한 그 옛날 느낌의 복고 웨딩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그 사진관에서도 이렇게
컨셉을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시회 같은 것들도 과거에는 뭐 르누아르전, 클림트전, 반 고흐전 미술가 중심으로 쭉 갔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전시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스크림 전시회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이제 갖가지 모양 미술품 뭐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을 이제 쭉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그 컨셉.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 전시회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것은 인생샷을 강조합니다. 인생샷. 여기 오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예. 그리고 또 뭐 여행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여행 뭐 상품 이렇게 하면요. 15박 15일 동안 뭐 유럽 몇 개국 찍고 왔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와이너리 투어라고 하죠. 와인을 이제 음미하면서 다니는 여행 또는 뮤지엄 투어라고 하죠. 뮤지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여행, 엄마와 함께하는 사랑 여행 이런 식으로 컨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고 컨셉 중심의 비즈니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의 컨셉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컨셉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이퍼텍스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퍼텍스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서사와 맥락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이퍼텍스트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이 휴대폰으로 네이버 뉴스를 읽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기사 읽다가 갑자기 뭘로 튀죠? 스포츠면 읽다가 또 연예인 기사 읽다가 광고 보고 쇼핑하다 막 이렇게 막 점프 하면서 널뛰듯이 미디어를 소비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이퍼텍스트를 떠돌면서 부유하는 세대라고 해서 요즘 세대를 플로팅하다는 게 플로팅 세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는 컨셉을 이제 잡고 접근을 할 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래 이모티콘 되게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특이하게 나오는 이모티콘들이 뭐냐면 이렇게 2초 만에 그렸다 그래서 2초 티콘 또는 대충 그렸다 그래서 대충 티콘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굉장히 휘발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느낌을 주는 이모티콘들. 광고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마케팅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컨셉팅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세포 마켓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세포 마켓. 자,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 셀이 CELL 셀이 이제 그 세포가 분열하듯이 지금의 마켓이 굉장히 세포 분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히 1인 마켓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SNS 같은 인스타그램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스타들, 인스타 스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1인 마켓들이 특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스타그램에서 마켓이라고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 140만 개가 뜹니다. 140만 개.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B2B 또는 B2C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는 B2B나 B2C를 넘어서 C2C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가 연결이 되는 개인 간의 거래가 되는 그런 마켓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고밤비라는 인스타 스타가 있어요. 이런 인스타 스타가 자기 일상을 인스타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착용했던 마스크나 사용했던 선글라스 또는 발랐던 화장품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올려줘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막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이트도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이블리 같은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1인 마켓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입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데 모아서 고객들에게 이제 제시해주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였는데 자기 만족적 행위였죠. 그게 유급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SNS 마켓도 있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요즘에 주목을 받는 게 1인 미디어죠. 그렇죠? 요즘에 랜선 라이프 같은 데 보면요. 이제 1인 유튜브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막 나오죠. 대도서관이라든가 또 벤츠라는 분이 있어요. 먹방 하시는 분.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짜장면 10그릇 먹기 막 도전 이렇게 하죠. 네, 한 그릇 다 먹는데 한 15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10분 안에 다 먹어요. 10그릇을. 예. 야, 그럼 뭐 이걸로 뭐 돈 벌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분 수입이 연 15억이 넘습니다. 연 수익이 15억이. 어떻게 수입을 버냐?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그럼 1뷰당 1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억 뷰 돌파하는 게 우습고 또 이분들은 이제 잘한다고 별풍선을 쏴요. 그렇죠? 근데 하나에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BJ 엣지라는 그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홍콩 반점이라는 노래를 립싱크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3분 동안에 쏟아진 별풍선의 개수가 16만 개였습니다. 이게 얼마죠? 16만 개 곱하기 100원 하면 네. 아직도 먹고 있는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3분 안에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벤츠나 대도서관도 있지만 진짜 1등은 여기거든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슬라임 또는 액체 괴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손으로 만지작 조작거리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건 얼굴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1년 연간 순수익만 35억입니다. 재료비도 안 들죠. 장난감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신기해서요. 이거 그냥 이게 보고 있다 보면은 2-3시간이 훅 갑니다.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인 가구, 1인 그런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장 파급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런 1인 미디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물건 좀 홍보해 주세요. 우리 물건 좀 팔아 주세요.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랑 같이 콜라보해서 협업해서 한번 브랜드를 기획해 봅시다. 신제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차원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 기내 서비스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케이시 네이스텟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료로 1등석 티켓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그 1등석 티켓 가격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올리죠. 유튜브에다. 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거를 5천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본 사람이 5천만 뷰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사실 2천만 원으로 5천만 명한테 광고했으면 괜찮은 효과죠. 이런 식으로 상상 이상의 임팩트나 파워 같은 것들을 이제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마켓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시장 자체가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나도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나노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1인 마켓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는 요즘 옛날 뉴트로라는 키워드입니다. 뉴트로. 여기서 강조하는 거. 그럼 딱 보시면 그럼 레트로, 복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레트로나 복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원래 과거 레트로 복고라는 것을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1988 같은 복고 콘텐츠를 봤을 때는 그걸 보면서 그 옛날을 추억을 하고 향수에 빠지는 거죠. 그게 노스텔지아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레트로나 복고 트렌드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세대들, 특히 신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세대들이 그 옛날 것을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게 느낀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트렌드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 일부러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은 요즘에 서울에서 뜨는 거리를 찾아다녀요.
예를 들어서 요즘 때는 내가 뭐 그 익선동이라든가 또는 을지로 뭐 세운상가라든가 연남동 이런 데 막 가는데 근데 그런 데 가서 우리 그 친구들한테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원들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요. 세운상가의 그 옛날 그 컨텐츠나 아이템 같은 거 보여주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하이테크, 굉장히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신제품, 하이테크 신제품이 신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옛날에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물건들을 보는 게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온다 라는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도 이태원 같은데 그 옛날 그 물건들 전시해 놓은 박물관 이제 방문해 보면 거기도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처음 본 거죠, 신세대들은. 그래서 카세트를 넣는다, 닫는다,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레트로 트렌드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이런 전통과 헤리티지를 살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제품이나 브랜드의 역사를 이 책에서는 its story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그 제품의 역사 해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과 헤리티지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브랜드의 역사, 히스토리를 축적하고 고객들에게 그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요, 이제 필환경 시대라는 키워드입니다. 필환경 시대. 환경, 친환경이나 에코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했었죠. 중요한 메가 트렌드였었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필환경 트렌드는 과거에는 친환경이나 에코를 하면 좋은 것 그리고 그렇게 그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들은 굉장히 쿨한 소비자, 윤리적인 소비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친환경이나 에코 같은 것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친환경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플라스틱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광고하고 막 이랬던 게 절대로 썩지 않는다. 라는 것이 마치 축복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썩지 않는다는 그 성질이 이제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이렇게 사회적인 정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셜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정의에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올버즈라는 신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신발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신발이 되게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 재질이 면이나 울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면이나 울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편하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깔창 같은 것들을 보면 보통 에바 깔창 같은 것들은 고무로 만들죠. 고무로 만드는데 그런 화학 물질 같은 것들 첨가되는데 여기는 사탕수수로 만든 깔창 그리고 유칼립투스로 이제 직조한 그런 직물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잘라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중간만 잘라가지고 계속해서 자라게 만들면서 지속 가능하게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으면서 2년 만에 100만 켤레가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포브스 조사에 의하면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 91% 이상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죠. 그만큼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셜 저스티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키워드는 감정 대리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감정 대리인. 감정을 대리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메신저 같은 거나 문자 같은 거 할 때 이모티콘으로 나의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요즘 세대는 말이나 글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나 이모티콘 같은 걸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요즘에 감성 네온이라고 하는데 수고했어 오늘도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감성적인 글귀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또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요즘에 또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요. 요즘에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들도 보면요. 이렇게 감정 관련한 서적들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나의 감정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잘 대변해주고 표현해주는 그런 글귀로 가득한 책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감정을 대리한다.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런 감정들을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신 느껴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일상 브이로그라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퇴사일기라고 하죠. 퇴사일기. 그날에 이제 퇴사할 때 그런 일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퇴사할 때 이런 감정이 있구나. 현실에선 퇴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보면 그 명품 하울이라고 해서요. 명품 하울 영상은 뭐냐면 내가 현실에서는 명품 같은 것들을 막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명품 같은 걸 사 모으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대리 만족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 트렌드를 보면요. 예능 프로그램 트렌드가 액자형 관찰 예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이렇게 짝짓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많이 있죠. 그렇죠? 요즘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 하트 시그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트 시그널? 사실 거기 패널이 앉아가지고 그 남녀 간의 연애 심리에 대해서 다 표현해주고 해석해주고 남자 A는 여자 B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자 C는 남자 A를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다 대신 해석해주고 표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대신해서 풀이해주고 표현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또 어떻게 부르냐면요. 컬링 세대라고도 합니다. 컬링 세대. 컬링 세대는 뭘까요? 컬링은 뭐죠? 이게 스톤을 쭉 밀면 앞에서 빗자루질을 막 하잖아요. 그럼 스톤이 쭉 자연스럽게 밀려갑니다. 그런 것 같이 부모님이 앞에서 길을 다 닦아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걸어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컬링 세대라고 하는 건데 감정 근육이 너무나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극단적인 감정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이런 것보다 특히나 극단적인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장애 세대를 넘어서 결정장애란 말이 있잖아요. 감정의 결정장애 세대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성 코칭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 감성 큐레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탑승자가 여기에 이제 차에 탑승을 하면 표정을 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찍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조도, 음악, 자동차 튜닝 상태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동차 첨단 기술이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에 적합한 자동차 상태 같은 것들을 큐레이션 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키워드입니다. 데이터의 시대가 오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그런 말을 하죠. 이제는 IT 시대가 저물고 있고 DT 시대가 오고 있다. IT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테크놀로지에서 DT 시대는 결국 뭐냐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포메이션이 날리지가 되고 그게 위스덤, 지혜의 상태로 이제 이렇게 진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피라미드에서는. 그래서 데이터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해서 데이터와 그 디시전의 합성어인 데시전 포인트가 이제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시장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시장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좀 이렇게 도외시해 왔어요. 별로 우리보다 후행하는 시장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요즘에 최근 2, 3년 사이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읽지 않고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렵죠. 특히나 DI 영역에서는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요즘에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중국 13억 인구의 얼굴, 안면 인식을 한 그 데이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중국 전 13억 인구를 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죠.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의 이슈와 연결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는 그 5만 명이 운집한 유명 여가수의 콘서트장에서 지명 수배자를 검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CCTV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을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검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검거한 게 2,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이제 이런 영역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핑안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려고 이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 대출 심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뒤에서 안면 인식 카메라가 작동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떨림 같은 것들을 체크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대출 금리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기 대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지혜 수준으로 이제 승화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키워드를 보시면요.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카멜레존. 카멜레존은 카멜레온처럼 공간의 형태, 기능, 모양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바꿔나가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동에 프로젝트 난다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아침에는 브런치 카페로 운영되다가 또 점심에는 소품샵으로 운영되다가 저녁에는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또 밤에는 바로 운영되다가 주말에는 쇼케이스나 공연장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되는 거죠. 공간의 모습이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가졌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도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 1층에는 보통 어떤 매장들이 들어서죠? 보통 화장품 같은 매장들이 많이 들어서죠. 근데 요즘에 보면요, 1층에다가 식음료 매장 같은 것들을 막 배치를 하는 이런 매장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2층에는 보통 여성복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입점을 하잖아요. 근데 2층에다가 키스 카페 같은 것들을 입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복 매장 한가운데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입점을 하기도 하고 또 여성복 매장 한가운데에다가 화장품 매장을 입점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깨지는 공간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공간도 또 콜라보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책을 주제로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공간을 꾸며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로 유입이 됩니다. 클러스터 효과라고 하는데 공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콜라보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클러스터 효과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고객들이 체류 시간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 그 유통 매장의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중심으로 한 공간들, 또 남해에 가면 이터널 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한 영원한 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이제 방콕의 책을 테마로 한 공간이 또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죠. 여기 이제 보면 치타야 서점인데요. 치타야 서점은 요즘에 이제 공간 자체를 굉장히 고객들의 다채로운 체험을 가능케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치타야 북 어파트먼트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간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누워서 편히 쉴 수도 있고, 글램핑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공간이 서점일까요? 아니면 수면 카페일까요? 아니면 그냥 카페일까요? 사실 공간을 규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범주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컨셉의 공간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그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고객들의 체험을 다양하게 입체화시켜 줄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것들을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것들을 고객들이 생생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많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그런 말을 하죠. 경제가 성장을 하고 생활 수준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풍부한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험 경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렇게 체험 공간을 많이 만들고 여기 이제 보시면 용인에 가면 동춘175라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고객들이 다양한 힐링 또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많이 꾸며져 있죠. 원래 물류센터로 운영되던 거였는데요. 겉은 그대로 있지만 골조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은 골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컨텐츠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키워드에서 강조하는 것은 또 오프라인 매장의 변화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워낙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구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포비아라고도 하죠. 아마존 포비아.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채널들이 급부상을 하니까 오프라인 이런 매장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리테일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소매의 종말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쯤에 키워드로 썼던 것이 옴니채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옴니채널. 이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합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썼던 건데, 근데 요즘에는 지금 오히려 오프라인의 위기가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는 것은 오프라인 채널이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그 고객들의 체험과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옴니채널에서 강조했던 것은 O2O였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O4O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마 슈퍼마켓이라는 그 일본의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뜰채로 떠가지고 해산물을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km 이내에 있는 고객들은 30분 이내에 다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비스 도입되는 것이 여기서는 뭐 24시간 배송이라든가 SOS 배송이라고 해서 18분 이내에 배송되는 이런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가격표가 없어서 실제로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그 바코드 안에는 이 제품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오프라인에서 이런 온라인 기술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해낸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아예 바코드로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장바구니 같은 데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그 장바구니에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레일에 올라가가지고 고객의 집 앞까지 바로 배송이 되는 이런 것들이 물류 시스템과 이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고객 경험을 굉장히 입체화 시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진출할 예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라는 밀레니얼 가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소비자의 분석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 트렌드나 소비자 행태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 단위의 분석보다 오히려 이제 가족 단위의 분석이 요즘에는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이런 세대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밀레니얼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맞벌이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고 시간이 많이 별로 없어요. 부부들이 특히나 부부들이 일을 나가서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이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해서 아이한테 줬더니 이걸 아이가 보고 이거 엄마 이거는 요리가 아니라 조립이네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네.
즉석밥 돌리고 냉동 돈가스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이치원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서 이제 배달된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어떤 그 가사노동 분담들도 이제는 프로젝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하고 이러는 그런 공식적인 역할 분담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녀의 성 역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도 그 2인자 남편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돈을 더 잘 벌고 더 바쁜 경우도 많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엄부자모라는 말이 있었죠. 엄부자모. 엄부자모가 뭘까요? 엄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였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하죠. 요즘엔 엄모자부라고 하죠. 엄마는 타이거맘, 네. 엄한 엄마, 아빠는 프렌디라고 하죠. 친구 같은 아빠. 이렇게 프렌드와 데디의 합성어죠. 이제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초등학생들 일기장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 요즘엔 워라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또 중요해지다 보니까 퇴근도 일찍 하시고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봐도 아빠 어디가라든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그 남편이 육아를 하는 예능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빠들도 이제 친구같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그 가족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 자체, 이제 이제 이런 이 가족들의 행복 추구 자체가 굉장히 개인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어떤 게 있냐면요. 여행 트렌드에서 대표적인 것이 3대가 함께하는 여행 이런 게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죠. 3대가 같이 가서 함께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우나에 가시고 엄마 아빠는 골프장에 가고 아이들은 키스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 와서 모여들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이런 거죠. 아이들이 좀 어리면 아이들을 또 엄마 아빠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제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된 행복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전들도 굉장히 가사노동 분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전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삼신가전이라고 하죠.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의 가전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과 같이 가정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가전이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배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스 카페를 생각해 보시면요. 키스 카페의 주요 고객은 사실은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키스 카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로 꾸미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품이나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으로 꾸며놨어요. 근데 이게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이제는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대기하는 그 대기 공간을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꾸며놓은 거죠. 결국은 그 구매 의상의 그 키스 카페를 가게 만드는 그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이가 아니라 결국 엄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단위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의사결정의 주체, 구매 의사결정의 주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입니다. 결국은 전통적인 가족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가족은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적정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나나랜드라는 키워드입니다. 나나랜드. 이게 이제 영화 라라랜드에서 패러디한 키워드입니다. 나나랜드. 결국 나만의 기준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만의 기준. 특히나 미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 나만의 기준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의 그 획일화된 외모, 깡마른 몸매, 그냥 정형화된 얼굴들 이런 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세운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여성 그 속옷 브랜드를 보시면요,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엔젤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델들이 야한 란제를 입고 나와서 워킹을 하는, 런웨이에서 워킹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화제를 몰고 왔었고, 그 브랜드도 굉장히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한 2, 3년 전부터 해서 고객들에게 외면을 받는 거죠. 요즘에 여성복, 여성 그 속옷 트렌드를 보면요. 어떤 트렌드냐면 와이어리스 브라라고 하죠. 속옷에 이제 와이어리스가 없고, 그 다음에 셈리스라고 해서 봉제선이 없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속옷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미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모델입니다, 이분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델의 몸이랑은 좀 다르죠. 굉장히 통통한 몸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모델 수입 10위권 안에 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인 몸매를 드러내 보여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몸의 긍정성 트렌드라고 하죠. 바디 포지티브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트렌드 같은 것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키워드들 보시면요. 어글리 시크라고 하죠. 어글리 시크. 어글리한 것이 오히려 시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개성을 잘 추구해줄 수 있는,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들에 잘 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약간은 촌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패션이기도 한데요. 그런 말이죠. 가장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것보다 더 스타일리시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수트를 입고 있는데 수트에다가 아웃도어 레저 자켓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걸치거나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믹스 매치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게 어글리 시크의 트렌드하고도 부합이 되는 건데요. 이 키코 코스타디노프라는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그 서울에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그 이분이 동묘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동묘에 갔는데 너무 감탄을 했어요. 동묘에 가서. 세계 최고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요? 이렇게. 아재 패션을 보고요. 예. 길거리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 최고의 거리다. 캐주얼과 스포티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믹스매치 정신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컬렉션을 보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들하고. 그래서 어글리한 것이 오히려 시크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패션을 넘어서 이제는 이렇게 식품에서도요. 못생긴 과일, 못생긴 야채, 어글리 딜리셔스라고 하죠. 보통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렇게 못생긴 야채 과일이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하죠. 보통은 버려지거나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소비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런 것들만 모아서 판매하는 마켓이 유럽 같은 데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렇게 못생긴 야채 과일을 이렇게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이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응이 되게 좋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나랜드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규범에서 탈피를 한다. 탈규범화라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된 미에 기준에서 탈피한다라고 하는 게 탈코르셋이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자 아나운서는 안경을 끼는 것이 금기기치 되었었는데 이면주 아나운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난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갈채를 받은 거죠. 결국은 나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나나랜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매너 소비자라는 키워드죠. 매너 소비자. 매너가 소비자를 만든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고객 갑질의 문제입니다. 고객들이 콜센터 전화 걸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백화점 같은 데서 뭐 모녀 그 갑질 동영상 이런 거 보면요, 뭐 욕하고 폭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노동자에서도 감정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그런 보호도 중요하고 고객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권익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라벨을 넘어서 이제는 워커벨이라고 합니다. 워커벨은 뭐냐면 워커 커스터머 밸런스라고 하죠. 직원과 고객 간의 그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이 둘 간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촌 한옥마을 같은데 이제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현지인들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시끄럽고 또 쓰레기도 막 투기하고 자기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오버 투어리즘. 예를 들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데 가면요. 거기는 현지 주택들이 전부 다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돼 있어요.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현지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주민들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워커벨,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 그러면 요즘엔 노쇼의 문제 같은 것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도 이제는 매너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10개의 키워드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도 트렌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깬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메가 트렌드처럼 그렇게 생각해왔던 레트로라든가 친환경 트렌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또 다른 의미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개 키워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올 한 해 이제 12월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잘들 마무리하시고요. 내년도에도 또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트렌드 2019라는 주제로 이준영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의 강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밥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지금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밀레니얼 세대가 만들어가는 신가족 풍속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는 아직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아닌 밥을 잘해주는 엄마라 아마 2019년 트렌드는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저만의 컨셉을 갖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행운의 돼지 기운 잘 받았습니다. 김성애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